제2이노베이션의 4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금 2조 원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을 완성한 강지훈 회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임원들을 훑었다. 그의 별명은 얼음 요새였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최종 지시를 내릴 때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전략대로 실행합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해산.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지훈은 최고급 가죽 바인더를 덮었다. 그 안쪽 딱딱한 서류들 사이에 삐뚤삐뚤한 크레용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다. 분홍색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막대기 모양의 두 사람.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남들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졌다. 비서실장이 따라붙으며 오후 일정을 보고했지만 지훈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박 실장, 5시 이후 일정은 전부 취소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박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회장님, 하지만 오늘 저녁은 KCC그룹 최 회장과의 중요한 만찬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중요한 날이야. 최 회장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지.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듯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의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얼음 요새의 가면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우선하는 날이었다. 최고급 세단이 한강의 야경을 뒤로하고 서울 외곽의 성체 같은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렸다. 지훈은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5년 전 그날 밤의 빗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날.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한꺼번에 앗아간 끔찍한 사고.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비즈니스라는 감옥에 가뒀던 시절.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저택문으로 들어서던 순간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크고 낡은 파란색 상자였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듯 거대한 철제대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다. 처음엔 경비김의 실수를 탓하며 짜증스럽게 상자를 발로 차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자 안에서 가냘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술이 확 깼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낡고 축축한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눈을 감은 채 울고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기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다. 지훈은 세상이 자신에게 보낸 잔인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신에게 또 다른 생명을 던져주다니. 아기의 가슴팍에는 방수 비닐에 싼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의 이름은 하늘입니다. 하늘. 지훈은 텅 빈 눈으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갓난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시험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차갑고 축축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결심했다. 이 아이를, 이 하늘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저택에 도착하자 5년 전의 쓸쓸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집안은 따뜻한 주황색 불빛으로 가득했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빠 오셨다. 5살 배기 강하늘이 토끼 인형을 든 채 그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지훈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차가운 뺨을 아이의 따뜻한 볼에 비볐다. 우리 하늘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하늘이는 제잘제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JH이노베이션의 냉혹한 회장은 사라지고 오직 하늘이 아빠 강지훈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이 아닌 아이의 입맛에 맞춘 따뜻한 집밥이었다. 지훈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생선가시를 발라 하늘이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알지. 우리 하늘이가 아빠 딸 된 날이잖아. 5주년. 하늘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지훈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한 위안이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텅 빈 껍데기, 돈 버는 기계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식사 후 지훈은 하늘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의 방은 온통 파스텔톤의 그림과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의 서재만큼이나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하늘이는 아빠의 품에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지훈은 한참 동안 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천사 같은 얼굴. 자신의 삶을 구원해준 작은 천사.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섰다. 5년 전의 자신은 상상도 못할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밖으로 정원의 야경이 펼쳐졌다. 그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꺼냈다. 하늘이의 5번째 생일이자 자신에게 온 지 5주년이 되는 날을 위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행복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하늘이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국방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 어떤 위협도 이 성역을 침범할 수 없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한 잔 따랐다. 5년 전의 자신을 추모하고 현재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때였다. 그의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가 짧게 진동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알림은 최고 등급 보안 경보를 의미했다. 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정문 CCTV 화면이 시계에 떠올랐다. 그의 사유지 입구는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서울 시내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택시 한 대가 빗속에 서 있었다. 번쩍이는 최첨단 보안 게이트 앞에서 그 택시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잘못 흘러들어온 유물처럼 이질적이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한 길 잃은 차량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이곳은 내비게이션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유지 깊숙한 곳이었다. 경비팀장의 긴급한 목소리가 귀에 꽂힌 인이어를 통해 들려왔다. 회장님, 정문에 신원 미상의 차량이... 잠시만요. 여자가 내립니다.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확대했다. 택시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인터콤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다. 지훈은 서재의 스피커 볼륨을 높였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강지훈 회장님 만나야 합니다. 급한 일이에요. 경비팀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음대했다. 신분과 용무를 밝히지 않으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제발 5년 전 파란 상자 때문이에요. 그 상자 속에 아기.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파란 상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과 박 실장 그리고 아이를 버린 익명의 존재뿐이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억지로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쳤다. 여자는 누구인가? 왜 하필 오늘, 5년이 지난 바로 오늘 나타났는가? 지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저 택시 한 대가, 저 빗속의 여인이 자신이 지난 5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의 전조임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5년 전 파란 상자, 그리고 애기. 그의 완벽한 세계를 지탱하던 가장 깊은 곳의 비밀이 낯선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서재의 스피커를 통해 빗소리와 함께 여자의 절박한 외침이 계속 울려 퍼졌다.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단 1분이라도.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그는 즉시 인터콤을 눌러 경비팀장에게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김 팀장, 당장 그 여자를 정문에서 끌어내. 필요하다면 경찰을 불러.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여자가 하늘이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묻어났다. 지훈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다. 하늘이라는 이름은 그 쪽지에서 그가 직접 본 것이었다. 5년 전 그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마친 뒤 그는 고민 끝에 쪽지에 적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절망적인 삶에 한 줄기 비처럼 내려온 하늘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당장 처리해. 지훈은 명령을 반복하고 인터콤을 끊었다. 그는 창밖에 쏟아지는 비를 노려보았다. 불안감이 심장을 조여왔다. 지훈은 코트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섰다. 이 상황을 직접 통제해야 했다. 그의 저택은 본관과 정문 게이트의 거리가 상장했다. 그는 전용 카트를 타고 빗속을 뚫고 정문으로 향했다. 차가운 비가 그의 뺨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불길한 예감으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기자인가? 5년 전에 이를 캐내어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이와 관련된 사람인가? 어느 쪽이든 하늘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가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이미 여자를 제압하려 하고 있었다. 손대지 마!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경호원들이 멈칫하며 물러섰다. 지훈은 카트에서 내려 철제 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여자와 마주섰다. 빗줄기 속에서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지만 지독한 피로와 공포에 절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낡은 택시 운전사 유니폼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드러난 두 눈은 절망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타오르는 불꽃을 담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님, 맞으시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차갑게 물었다. 누구지? 무슨 목적으로 내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여자는 그 기세에 눌려 잠시 숨을 골랐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목적 같은 거 없어요. 제발 제 딸, 아니 하늘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멀리서라도. 제 딸이라는 말에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당신 딸이라고? 5년 전에 상자에 담아 내 집 앞에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의 날카로운 비난에 여자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빗소리에 묻혀 처절하게 들렸다. 그럼 증명해봐. 당신이 그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지훈은 일부러 더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이 여자가 사기꾼이길 바랐다. 그래야 자신의 세계가 안전할 수 있었다. 여자는 흐느끼며 주머니를 뒤졌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과 추위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증거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지훈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만약 그녀가 돈을 요구한다면 즉시 경멸과 함께 쫓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돈 대신 낡고 때 묻은 비닐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1,000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거 기억하세요?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흐릿한 조명과 빗줄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똑바로 말해. 상자 안에 아이를 감쌌던 담요, 낡은 아이보리색 담요였어요. 여자가 절박하게 말했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다. 맞았다. 낡고 축축했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담요였다. 그 담요 귀퉁이에 제가 직접 수놓은 노란색 별이 있었어요. 작은 노란색 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5년 전 그날 밤 아기를 안아드렸을 때 담요 귀퉁이에 있던 그 조악하지만 정성스러운 노란색 별 스티치,
그것은 경찰에도 박 실장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직 자신만이 아는 그날의 디테일이었다. 아기를 버린 사람의 마지막 양심 혹은 표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지훈이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여자가 비닐 지퍼백을 게이트 틈새로 밀어넣었다. 이건 그 담요를 만들 때 잘라낸 자투리천이에요. 똑같은 별을 수놓았어요. 지훈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젖은 천 조각 위에는 5년의 세월을 의심케 하는 선명한 노란색 별이 수놓아져 있었다. 이것은 사기꾼이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다. 지훈은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 진실의 파편을 들고 온 존재로 보였다. 당신, 대체 누구야? 여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빛이 흘렀다. 제 이름은 윤소연입니다. 5년 전 그 아이를 당신의 집 앞에 둘 수밖에 없었던 하늘이의 엄마입니다. 윤서연. 이름은 낯설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왜 이제 와서 5년이나 지나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쳐야 했으니까. 지난 5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하늘이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지훈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되찾으러 온 건가? 어림없어. 하늘이는 법적으로 내 딸이야. 당신은 아이를 유기했어.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감히 그런 생각 못해요. 전 지금 살인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예요. 살인 누명? 지훈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이야기는 그가 상상했던 최악의 방향, 즉 친모의 양육권 분쟁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윤서연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 절박함은 더욱 커졌다. 제 남편, 하늘이 아빠는 연구원이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우린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됐어요. 불법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다시 격렬하게 떨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녀의 목소리를 올가매는 듯 했다. 그들이 남편을 죽였어요. 사고로 위장해서. 그리고 다음은 저와 갓 태어난 하늘이었어요. 지훈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잘 짜인 연극인지 판단하려 애썼다. 그의 이성은 이 여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노란색 별의 증거가 그의 가슴을 쳤다. 누가 당신 남편을 죽였다는 거지?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남은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그 이름을 내뱉었다. 태하제약 최민준 회장.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했다. 최민준. KCC 그룹의 회장이자 오늘 저녁 자신이 만나기로 했던 바로 그 남자. 그리고 JH 이노베이션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중 하나. 바이오 및 제약 분야에서 JH 이노베이션과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물. 지훈은 최민준을 잘 알았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살인?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그건 엄청난 고발이야. 알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하늘이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어요. 서연이 울먹였다. 왜 하필 나지? 왜 내 집 앞이었지? 서연은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 당시 최민준 회장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와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 언론에서 본 당신은 적어도 아이를 해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집 앞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윤서연은 다시 한번 주머니를 뒤져 낡고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제 남편이 목숨과 바꾼 연구 데이터 원본, 그리고 최민준의 범죄 증거 일부가. 제발 이걸 받아주세요. 그녀는 USB를 게이트 틈으로 밀어넣었다. 전 경찰도 검찰도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은 모두 최민준의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그리고 제 딸을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우는 빗속에 내밀어진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저 작고 보잘것없는 저장 장치 안에 어쩌면 자신의 라이벌을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동시에 자신의 딸 하늘이의 출생에 얽힌 끔찍한 진실이 담겨있을지도 몰랐다. 지우는 차갑게 식은 손을 들어 USB를 집어들었다. 그의 완벽했던 성벽은 이제 무너져 내렸다. 5년 전 그날 밤의 비는 그에게 하늘이라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오늘 밤의 비는 그 구원의 대가로 감당해야 할 진실이라는 폭풍을 몰고 왔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강지우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USB를 들고 서재로 돌아왔다. 손바닥 위에 작은 금속 조각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5년간 지켜온 비밀이자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르는 폭탄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무시하고 저 여자를 돈 몇 푼 쥐어 돌려보내고 다시 하늘이의 아빠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란색 별의 기억이 그리고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이미 진실의 냄새를 맡아보닌 사냥개처럼 이 일의 끝을 보지 않고서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가장 먼저 경비팀장에게 연락했다. 김 팀장, 정문의 여자, 별채 게스트하우스로 옮겨. 젖은 옷 갈아입히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줘. 김 팀장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회장님,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감시해. 그 어떤 통신 장비도 허용하지 말고 별채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게 해. 그녀는 손님이지만 동시에 포로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접근 금지야. 그는 전화를 끊었다. 윤서연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뿐이었다. 최민준의 이름이 나온 이상 그녀는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지훈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USB를 바라보았다. 그의 개인 컴퓨터 시스템은 JH 이노베이션의 메인 서버와도 분리된 완벽한 오프라인 상태의 보안 요새였다. 그는 USB를 연결하기 전 몇 단계에 걸친 바이러스 및 해킹 툴 검사를 실행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드라이브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복잡한 폴더 구조로 나뉘어 저장되어 있었다. 연구일지, 암호화된 메시지 로그, 재무 기록, 그리고 몇 개의 영상 파일.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기술 경영자였지만 JH 이노베이션이 바이오 분야로 확장하면서 제약 관련 지식에도 해각했다. 그는 TH717이라는 프로젝트명의 연구 일지부터 열었다. 윤서연과 그녀의 남편이 주도한 연구였다. 희귀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제. 초기 데이터는 경이로웠다. 이것만 상용화된다면 태아제약은 업계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이 될 터였다. 하지만 지우는 곧이어 숨겨진 그림자 파일들을 발견했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삭제된 이상 임상시험의 원본 데이터였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공식 보고서에는 90% 이상의 치료 효과와 미미한 부작용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는 끔찍했다.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극심한 환각 증세와 장기 부전을 겪었고 몇몇은 자살 충동을 보였다. 이것은 치료제가 아니었다. 불안정한 시한 폭탄이었다. 태하제약은 이 모든 것을 은폐했다. 그들은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잠재적인 대량 살인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남편 개인 기록이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켜지고 지치고 겁에 질린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윤서연의 남편, 하늘이의 친부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죽었거나 잡혔을 겁니다. 최민준이 그가 TH727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TH727은 본래 완벽한 치료제였지만 최민준이 의도적으로 특정 성분을 변형시켜 중독성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신경계를 파괴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걸 치료제로 팔 생각이 아니었어. 특정 집단에 대한 통제 수단 혹은 무기로. 그는 악마야.
내가 원본 데이터를 백업한 것을 그가 알아챘어. 그가 내 아내 서연이와 갓 태어난 내 딸 하늘이를 협박했어. 영상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끊겼다. 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윤서연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다. 그녀는 살인 누명을 쓴 것이 아니었다. 살인자의 소나기에서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자 진실의 증거인 USB와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것이다. 마지막 파일은 음성 녹음이었다. 잡음이 심했지만 지훈은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차렸다. 오늘 저녁 자신이 만날 뻔했던 남자 최민준 회장이었다. 박사,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사고처럼 깨끗하게 처리해. 아내가 더 유능하다고 했지. 아이를 이용해. 어미는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게 되어 있어. 연구는 계속되어야 해.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늘이, 그 악마 같은 자가 자신의 딸을, 하늘이를 이용하려 했다. 5년 전 윤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지훈의 반대편 서울의 가장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도 긴급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태하제약의 최민준 회장은 최고급 브랜디를 음미하며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평화는 수석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깨졌다. 회장님, 5년 전에 놓쳤던 윤서연입니다. 최민준의 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뭐라고? 그 여자가? 오늘 밤 택시를 몰고 강지훈 회장의 저택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와장창! 브랜디 잔이 대리석 벽에 부딪혀 박살났다. 수천만 원짜리 그림 위로 값비싼 술이 흘러내렸다. 강지훈, 감히 그 얼음 요새 같은 놈에게 붙었겠다. 최민준은 잠시 분노했지만 이내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잘됐군. 가만히 숨어있는 쥐새끼를 찾느라 고생했는데 제 발로 사자굴로 걸어 들어왔어. 그것도 내 가장 귀찮은 경쟁자 놈의 굴로.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강지훈이 그 여자에게서 뭘 받았는지 알아내. 그리고 그 여자가 5년 전 남편 살해 용의자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흘릴 준비해. 최민준은 깨진 유리를 밟으며 창가로 다가섰다. 강지훈이 정의로운 기사 행사라도 하려나?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좋아. 이참에 JH 이노베이션도, 그 건방진 놈도,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는 연까지 모조리 묻어버릴 기회다. 그는 강지훈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저 돈 많은 기술자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건드린 것이 강지훈의 유일한 영린이자 삶의 이유인 하늘이라는 사실을.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강지훈은 모든 파일의 백업을 완료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두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JH 이노베이션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딸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 보안팀장, 전직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인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실장, 지금 당장 이지스 프로토콜을 발동해. 한 실장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긴장했다. 이지스 프로토콜은 회사나 회장의 생존이 걸린 최고 등급의 위기 상황에만 사용되는 코드였다. 목표는 누굽니까? 태하제약, 최민준. 그놈이 내 딸을 위협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불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별채에 있는 여자를 철저히 보호해. 그리고 최민준과 태하제약의 모든 것을 파헤쳐. 법의 테두리 신경 쓰지 마. 그놈이 5년 전에 끝내지 못한 전쟁을 내가 오늘 시작한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창밖에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나타난 파란 상자가 그의 인생을 구원했다면 오늘 나타난 택시 한 대는 그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강지훈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날이 밝아오자 강지훈의 서재에는 차가운 결의가 감돌았다. 밤새 USB의 모든 내용을 분석한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체스판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던진 잔인한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법의 심판을 구하는 것, 혹은 이 모든 것을 묻어두고 하늘이와의 평화를 지키는 것. 하지만 그는 두 가지 선택 모두가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최민준의 손길은 이미 사법부 깊숙이 뻗어 있을 터.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윤서연은 살인범으로 체포되고 증거는 묵살될 것이 뻔했다. 그리고 하늘이는 살인자의 딸 혹은 도망자의 딸이라는 끔찍한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될 터였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유치원에서 찍은 앞니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이의 사진이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훈의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하늘이를 지켜야 했다. 5년 전 그 아이가 자신의 텅 빈 삶을 구원했듯 이제는 자신이 그 아이의 세상을 지킬 차례였다. 하지만 숨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최민준 같은 뱀은 먹잇감이 숨으면 굴 전체를 불태워버릴 놈이었다. 그가 하늘이의 존재를 위협한 이상 방어는 곧 패배였다. 유일한 길은 공격이었다.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 지훈은 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지스 프로토콜 2단계로 격상한다. 한 실장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2단계는 전면전을 의미했다. 별채의 손님을 즉시 알파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 최고 등급 보환. 그녀는 이제부터 유령이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녀의 신호는 JH 이노베이션의 존망보다 중요해. 그는 윤서연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최민준을 무너뜨릴 유일한 인간 증거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가 하늘이의 생모라는 사실은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별채 게스트하우스에서 윤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따뜻한 차와 깨끗한 옷이 제공되었지만 그녀는 황금빛 해장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비가 그친 정원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패를 강지훈에게 넘겼다. 과연 그는 자신을 믿어줄까? 아니면 자신을 미끼로 최민준과 거래를 하려 할까? 5년간의 도피 생활은 그녀에게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앗아가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하늘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두려워 떨었다. 한편 태하제약의 최민준 회장은 아침부터 불쾌한 보고를 받았다. 강지훈이 KCC 그룹과의 만찬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그의 저택 보안 등급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최민준은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 계집이 USB를 넘긴 게록은 그러니 겁먹고 숨었겠지. 고작 기술이나 만지던 쌤님이 감히 내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강지훈을 그저 운 좋게 돈을 번 신흥 재벌찜으로 얕보고 있었다. 피와 배신으로 이 자리에 오른 자신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최민준은 강지훈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것은 곧 강지훈이 이 일을 공론화할 생각이 없다는, 즉 거래를 원하거나 혹은 두려워한다는 신호라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숨는 데는 이골이 난 쥐새끼들 같으니 좋아, 굴 밖에 불을 지펴주지. 그는 즉시 자신의 자금 운용팀과 로비스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시장이 열리자마자 JH 이노베이션 주식을 전부 매도해 공매도를 걸 수 있는 만큼 걸어. 그리고 국세청과 공정위에 넣어둔 자료들 지금 당장 터뜨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JH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동시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JH 이노베이션 바이오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강지훈 회장 과거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자금 흐름 포착,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팀과 공정위의 조사관들이 JH 이노베이션 본사로 들이닥쳤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에 찍힌 파란색 하락 곡선은 그의 자산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임원들의 다급한 전화가 빗발쳤다. 회장님, 주가 방어가 안 됩니다. 세무조사팀이 서버를 압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얼굴은 얼음 요새라는 별명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이것은 최민준이 보낸 경고장이자 선전포고였다. 박 실장, 지훈이 조용히 인터폰을 들었다. 네, 회장님. 박 실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오늘 오후 하늘이 유치원, 내가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연락해. 그리고 한 실장에게 하늘이의 경호 등급도 이지스 2단계로 격상하라고 전해. 박 실장이 놀랐다. 회장님, 이 상황에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최민준이 내 돈을 노리는 것 같나? 아니, 그놈은 내 반응을 떠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서 나를 굴복시키려 하겠지. 하지만 그놈은 자기가 누굴 건드렸는지 아직 몰라. 지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최민준은 강지훈의 부와 명예를 공격하면 그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완벽한 오산이었다. 강지훈에게 JH 이노베이션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하늘이는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최민준은 지금 한 남자의 삶 전체와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법무팀과 자산방어팀에 연락을 취했다. 적대적 인수 방어 매뉴얼을 실행한다. 최민준이 나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려 한다면 나는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태하제약의 모든 약점, 모든 비리, 5년 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놈이 내 딸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JH 이노베이션 본사는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다. 개장과 동시에 시작된 투매와 공매도 공격으로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강지훈 회장, 분식회계 의혹, JH바이오, 임상데이터 조작으로 수천억 원대 소송 위기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24시간 내내 언론을 장식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정계 인맥을 총동원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넘어 검찰까지 움직이려 했다. 그는 강지훈이 이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제발로 무릎 꿇고 협상을 요구해오리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JH 이노베이션의 주가 그래프가 파랗게 물드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최민준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지훈은 돈으로 쌓아올린 성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부터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다. 그의 재산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하늘이는 그의 심장이었다. 본사의 긴급 대책 회의실, 재무 담당 임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주가 방어 전략을 보고할 때도 지훈은 자신의 개인 태블릿으로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하늘이의 유치원 교실을 비추는 실시간 CCTV 화면이었다. 아이는 친구들과 블록 쌓기를 하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임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자사주 매입 한도를 최대치로 늘리고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 하지만 명심해, 이건 재무적인 전쟁이 아니야. 심리전이다. 최민준은 내가 겁먹고 무너지길 바라고 있어. 우린 버티는 게 아니라 반격의 때를 기다리는 거다. 그는 회의를 끝내고 자신의 개인 보안팀장 한 실장을 불렀다. 최민준이 미끼를 물었어. 놈은 내 돈줄을 끊으면 내가 항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이야. 놈은 곧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점을 물어뜯으려 하겠지. 지훈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의 진짜 약점은 돈이 아니라 하늘이었다. 이 전쟁에서 하늘이를 완벽하게 보호하려면 최민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서연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알파 안전가옥에 무기한 감금해 둘 수는 없었다. 그곳은 너무 고립되어 있었고 만약의 사태에 그녀가 패닉에 빠져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 그는 더 대담하고 더 위험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한 실장에게 명령했다. 윤서연을 본관 근처 베타 거처로 옮겨 완벽한 감시하에,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을 준비해. 윤서연은 강지훈의 경호원들에 이끌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차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또 다른 감옥일까? 아니면 이제 쓸모가 없어져 제거되는 것일까? 차가 멈춘 곳은 본관에서 멀지 않은, 그러나 완벽히 독립된 별채였다. 베타 거처는 감옥이라기엔 너무나 아늑하고 고급스러웠다.
강지훈이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만에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신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거절해도 좋아. 하지만 거절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하늘이를 볼 수 없을 거야.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제안이죠? 지우는 벽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미술 도구와 작은 이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늘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하지만 최근 스트레스 때문인지 조금 불안정해. 전문 미술 심리 치료사를 구하던 참이야. 저더러 하늘이의 선생님이 되라고요? 하지만 들키면? 당신의 이름은 이제부터 한선영이야. 미국에서 미술 심리 치료를 전공했고 내 비서실장의 먼 친척이지. 모든 서류는 완벽해. 당신은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서 하늘이를 만나 미술을 가르칠 거야. 내 감시하에. 이것은 잔인한 제안이었다. 딸을 눈앞에 두고도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고문. 하지만 동시에 5년 만에 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녀는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강지훈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절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늘이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패 혹은 최민준을 잡기 위한 미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오후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통유리창 너머 자신의 서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이는 낯선 선생님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스케치북을 내밀자 금방 경계를 풀었다. 안녕 하늘아, 선생님은 한선영이라고 해. 우리 같이 재밌는 그림 그려볼까? 서연의 목소리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떨림을 감추고 있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옆에 앉았다. 선생님, 눈은 왜 슬퍼 보여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서연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니야. 그냥 하늘이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봐. 지훈은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질투였다. 지난 5년간 하늘이의 세계는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런데 저 낯선 여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저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하늘이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따랐다. 지훈은 아이가 자신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편안한 표정으로 서연의 곁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인 끌림,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그 잔인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자신이 하늘이의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앞에서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꼈다. 서연은 하늘이에게 색간을 섞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붓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5년 전 잃어버린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그녀는 하늘이의 눈에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세상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이렇게 눈부시게 자라주고 있었다. 하늘이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불쑥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손이 차가워요. 호호해줄게요. 아이가 작은 입으로 서연의 손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 순간 서연의 무너졌던 세계가 아주 조금 다시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지훈의 태블릿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최민준의 반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는 주식이나 세무조사가 아니었다.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억만장자 K 회장 5년 전 입양한 딸의 충격적 출생 비밀, 혹시 혼외자?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내용은 강지훈이 5년 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했으며 그 아이가 사실은 그의 숨겨진 딸이거나 혹은 정적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설이었다. 최민준은 강지훈의 금융 제국을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그의 가장 신성한 영역인 하늘이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최민준은 선을 넘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감히 자신의 딸을 하늘이를 가십거리로 만들었다. 이것은 그 어떤 공격보다 지훈을 깊은 상처 입혔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 아무것도 모른 채 선생님과 웃고 있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최민준이 이토록 무모하게 나오는 것은 그 역시 절박하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절박한 짐승은 덫에 걸리기 쉬운 법이다. 수업이 끝나고 하늘이가 방을 나갔다. 지훈은 서재에서 나와 미술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서연과 지훈,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사 봤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하늘이까지.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 탓이 아니야. 최민준 탓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까지의 질투가 아닌 기묘한 동줄남이 서려 있었다. 그놈은 하늘이를 공격했어. 내 딸을.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딸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가 없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분노가 있었다. 지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의 딸. 그들의 불안정한 동맹은 하늘이를 향한 최민준의 공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훨씬 더 견고한 공동전선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민준은 초조하게 펜트하우스 안을 서성였다. JH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강지훈의 필사적인 방어로 하한가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고, 언론에 뿌린 악의적인 기사들은 강지훈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오히려 경쟁사의 음해라는 역풍을 맞을 기미까지 보였다. 강지훈은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돈이나 명예 따위로 흔들리는 놈이 아니었다. 최민준은 자신이 강지훈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이 무너질 터였다. 그는 더 확실한 패, 강지훈을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다. 그 여자, 윤서연은 아직도 그놈의 저택 안에 있나? 최민준이 수하에게 물었다. 네, 회장님. 감시팀의 보고에 따르면 알파 안전가옥이라는 곳에서 최근 본관 근처에 별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의 미술교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미술교사, 강지훈 그 자식,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들여놓고 감시하겠다. 멍청한 건지 오만한 건지. 그는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다. 윤서연은 TH717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강하늘은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최민준은 결심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했다. 윤서연을 납치해 연구 데이터의 원본을 완전히 회수하고 강하늘을 닌질로 삼아 강지훈의 입을 틀어막는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해결사 팀을 불렀다. 내일 오후 미술 수업 시간이다. 강지훈의 보안팀이 있겠지만 그놈들은 고작 돈이나 지키는 용병 나부랭이들이야. 너희는 달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아이는 절대 다치게 하지 마. 아이는 우리의 보험이니까. 하지만 그 여자는 저항하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 바로 그 시각 강지훈의 서재에서는 정반대의 작전이 수립되고 있었다. 악의적인 기사가 터진 직후 지훈은 한 실장에게 말했다. 최민준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내가 하늘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걸 확인했어. 그리고 윤서연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도 확신했겠지. 놈은 분명 두 사람을 동시에 노릴 거야.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 바로 수업 시간에. 지훈의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최민준의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업을 취소하고 하늘 아가씨를 안전한 곳으로.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덫을 놓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민준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팔아올 거야. 우리는 그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삽을 쥐어줄 뿐이다. 그는 베타 거쳐 별채의 도면을 펼쳤다. 한 실장, 자네의 팀원들을 벽 안에, 천장 위에, 바닥 아래에 배치해. 모든 각도에서 녹화할 수 있도록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 이곳은 미술실이 아니라 완벽한 사냥터가 되어야 해. 한 실장의 눈이 빛났다. 하늘 아가씨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하겠지. 하지만 이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하늘이는 평생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해. 이건 하늘이를 위한 마지막 전쟁이다. 하늘이에게는 방탄조끼 기능을 갖춘 특수 제작 조끼를 입혀. 그리고 윤서연에게도 알려. 그녀도 이 작전의 일부야. 그는 윤서연을 단순한 미끼가 아니라 딸을 지키는 동료로 대하기로 결심했다. 작전 당일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감을 짜고 있었다. 그녀의 얇은 스웨터 안에는 차가운 방탄조끼의 감촉이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들이 오늘 올 겁니다. 당신과 하늘이를 노리고.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평소처럼 하늘이를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 테이블 밑에 비상 버튼을 누르세요. 1초 안에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두려웠지만 5년 전 딸을 버려야 했던 무력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은 내가 지켜요. 하늘이가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뛰어들어왔다. 선생님, 오늘은 뭐 그릴 거예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안았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그려볼까? 아이는 신이 나서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서연은 시계의 초침소리가 심장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본관 소재의 통제실에 통제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마이크 스위치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때였다. 모니터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 3개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지훈이 일부러 약하게 열어둔 외곽 보안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최민준의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별채의 잠금 장치를 순식간에 해제하고 안으로 진입했다. 쾅! 소리와 함께 미술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늘이가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품에 파고들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히 따라와 윤서연. 그리고 꼬마도 데려간다. 서연은 하늘이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오지 마! 그녀는 필사적으로 테이블 밑에 비상 버튼을 눌렀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거기까지. 남자들이 당황하며 사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서 있던 바닥의 일부가 꺼지며 다리를 붙잡았고 천장에 패널이 열리며 한 실장의 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순식간에 내려왔다. 단 10초. 완벽하게 훈련된 특수부대원들 앞에서 최민준의 해결사들은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제압당했다. 하늘이는 너무 놀라 울음도 터뜨리지 못한 채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한 실장이 리더의 복면을 벗기고 그의 귀에 꽂힌 통신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훈의 라인과 연결했다. 실패했습니다. 한 실장이 리더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전화기 너머 최민준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고작 개집 하나랑 애 하나 처리 못해? 당장 잡아! 강지훈이 뭐라고 하든 무시해! 그년이랑 애만 데려오면 돼! 그 애가 있어야 강지훈을! 그때 지훈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통제실의 차가운 목소리가 최민준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달되었다. 내 딸을 어쩌시겠다고, 최 회장?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최민준은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네가 감히! 최민준이 악을 썼다. 지훈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5년 전 당신은 한 가정을 파괴했지. 그리고 오늘 당신은 내 딸을 납치하려 했어. 그 모든 대화, 방금 당신이 내뱉은 그 추악한 명령까지 전부 녹음되고 있네. 이 자식이! 최민준의 절규가 들려왔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과소평가한 게 실수야. 아니, 당신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과소평가한 게 실수지. 당신은 내 돈과 회사를 건드렸지만 난 그걸로 당신을 심판하지 않아. 당신이 내 딸을, 하늘이를 건드렸기 때문에 당신은 끝난 거야. 지훈은 통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미술실에서는 서연이 여전히 떨고 있는 하늘이를 꼭 안고 있었다. 괜찮아 하늘아.
엄마가, 아니, 선생님이 여기 있어. 이제 다 끝났어. 지훈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굳게 쥔 주먹을 풀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2개의 칼이 쥐어 있었다. 최민준의 기업 범죄를 증명할 USB, 그리고 그의 파렴치한 개인 범죄를 증명할 납치미수 녹음 파일, 체크메이트였다. 미술실에 혼돈이 가라앉았다. 제압당한 괴한들은 한 실장의 팀에 의해 소리 없이 저택의 지하 보안실로 끌려갔다. 윤서연은 여전히 하늘이를 품에 안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아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다. 강지우는 통제실에서 나와 미술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안도감이 아닌 차가운 결연함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하늘이와 서연을 감쌌다. 이제 끝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연락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JH 이노베이션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2시간 뒤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를 불러 모아.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박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 회사의 주가와... 지훈이 말을 잘랐다. 주가 때문이 아니야. 이건 전쟁의 종결선언이다. 제목은 이렇게 붙여. JH 이노베이션을 향한 공격, 그리고 5년간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는 한 실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체포한 놈들, 경찰에 넘기기 전에 최민준의 지시였다는 자백 받아낼 수 있겠지? 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통화가 끊긴 최민준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졌다. 함정이다. 강지훈 그 자식이 처음부터 덫을 놓고 기다린 거야.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강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만함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자신의 뒷배인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당장 막아. 그놈이 내놓는 모든 증거는 조작된 거라고 언론을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의 기자회견 공지는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2시간 뒤 JH 이노베이션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최근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두 거대 기업의 충돌, 그 중심에선 얼음 요새 강지훈 회장이 직접 입을 연다는 사실에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JH 이노베이션의 로고 대신 검은 배경만이 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지만 그의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저는 제 회사의 경영 문제가 아닌 한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차분한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지난 며칠간 JH 이노베이션은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딸, 5살 빼기 제 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어젯밤 제 저택에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제 딸을 납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합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재벌 간의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유아 납치 미수 사건이었다. 여러분은 그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지훈이 리모컨을 들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가 버튼을 누르자 로비 전체에 최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작 계집 하나랑 애 하나 처리 못해? 당장 잡아! 강지훈이 뭐라고 하든 무시해! 그년이랑 애만 데려오면 돼! 그 애가 있어야 강지훈을! 생생한 목소리, 납치를 지시하는 명백한 증거.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이 경쟁자의 5살 딸을 납치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였다. 최민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TV로 이 광경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안 돼! 그는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훈의 폭로는 이제 시작이었다. 최민준 회장이 왜 이런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르며 제 딸을 노렸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 이유는 5년 전 그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USB에 담겨있던 TH-727의 원본 데이터가 나타났다. 강지훈은 TH-741에 조작된 임상 데이터와
환각과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끔찍한 원본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태하제약이 기적의 신약이라 홍보하던 이 약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독극물입니다. 최민주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5년 전 이 약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려던 수석 연구원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 연구원이 바로 제 딸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로비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살인, 신약 조작, 그리고 납치 미수. 이것은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였다. 최민주는 5년간 그 연구원의 아내이자 공동 연구원이었던 분을 쫓았습니다. 이 증거를 빼앗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어젯밤 제 딸과 함께 납치될 뻔했던 제 딸의 생모입니다. 지훈은 윤서연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했지만 하늘이의 출생에 얽힌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표했다. 그는 파란 상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5년 전부터 이 진실을 알고 희생자들을 보호해온 것처럼 모든 판을 재구성했다. 그는 단순한 입양 아버지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수호자, 그리고 딸을 지키는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쳤다.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동안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태아제약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지만 소용없었다. 몇 분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태아제약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악마에게 신약을 맡겼다. 최민준을 당장 구속하라. 압수수색을 미루던 검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자 검찰총장은 즉시 최민준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민준은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개인 전용기를 띄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면 이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가 공항 VIP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검찰의 수사관들만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한 실장과 그의 팀원들이 이미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최민준이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 할 때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강지훈이 흘린 정보였다. 회장님,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약 조작, 국민을 기만한 겁니까?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오만했던 재계의 거물은 넥타이가 비뚤어진 초라한 모습으로 수사관들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나갔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다. 강지훈, 네 놈의 함정이다. 나는 억울해. 하지만 그의 절규는 5년 전 윤서연 부부가 겪었을 절망에 비하면 너무나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최민준,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추악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이 쳐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 스스로 파멸을 맞이한 것이다. 최민준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기업 범죄 스캔들의 서막에 불과했다. TH-727 게이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계와 재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이어진 최민준의 검은 커넥션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강지훈이 공개한 증거는 결장타였고, 그가 쳐놓은 덫에 걸린 해결사들의 자백은 최민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태하제약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고, 오만했던 회장은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의 종말을 맞이했다. 언론의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강지훈의 저택은 기묘한 평화를 되찾았다. 세상은 강지훈을 딸을 지켜낸 영웅이자 정의로운 기업가로 칭송했다. JH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태하제약의 몰락과 반비례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하지만 지훈에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바로 무너진 세 사람의 세계를 다시 쌓아올리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저택의 정원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태아제약의 쓸만한 자산과 연구 인력들은 강지훈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흡수되었다. 재단의 이름은 진실과 생명연구소였고, 그 초대 소장은 5년간의 누명을 벗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 TH-871의 진정한 치료제 버전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에 다시 매진했다. 더 이상 베타 거처나 알파 안전가옥은 존재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본관의 별채에 자신만의 공간을 얻었지만 사실상 그녀의 모든 시간은 하늘이와 함께 그리고 지훈과 함께 본관에서 이루어졌다. 얼음 요새라 불리던 저택은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지훈은 여전히 아빠였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엄마라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날 밤에 끔찍했던 납치 미수 사건은 5살 하늘이에게 희미한 상처를 남겼다. 아이는 가끔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으아, 미서와 아빠.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지훈이 가장 먼저 달려왔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연이 먼저 아이의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하늘아, 괜찮아, 괜찮아.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아이는 낯선 품에 잠시 버둥거렸지만 이내 그 따뜻하고 익숙한 채취에 안정감을 찾았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선생님 잡아갔어. 하늘이가 웅얼거렸다.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선생님 여기 있잖아. 이제 아무데도 안 가. 하늘이 곁에 있을 거야. 영원히. 아이는 서연의 품속에서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충만감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질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의 유일한 빛이었던 하늘이를 빼앗길까봐.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는 하늘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얻은 것이었다. 그 주말 세 사람은 처음으로 저택의 높은 담장을 벗어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물론 한 실장의 경호팀이 멀리서 그들을 지켰지만 적어도 세 사람의 눈에는 평범한 가족의 나들이처럼 보였다.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었다. 그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하늘이의 손을 잡은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도망자가 아닌 평범한 엄마로서 햇빛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빠, 연 날리고 싶어요. 하늘이가 하늘색 연을 가리키며 방방 뛰었다. 지훈은 서툴게 연을 사서 얼레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람을 태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연은 자꾸만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빠는 그것도 못해? 하늘이가 볼을 부풀리자 지훈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서연이 웃으며 다가왔다. 이리 줘봐요.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그녀가 연을 잡고 지훈이 얼레를 잡았다. 자, 하늘아, 아빠랑 같이 뛰어. 바람을 타야 해요. 지금이에요, 지훈씨. 서연이 신호를 보내자 지훈과 하늘이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색 연은 마침내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다. 하늘이는 두 팔을 벌리고 환호성을 질렀다. 날아간다! 우리 연 날아간다! 지훈과 서연은 숨을 고르며 나란히 섰다. 그들의 손이 얼레 위에서 살짝 스쳤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폭풍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유대감, 함께 지옥을 건너온 동지애와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하늘 위로 높이 솟은 연을 바라보다가 그 아래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5년 전 빗속의 파란 상자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 그리고 5년 후 빗속의 낡은 택시를 타고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 그 택시는 그의 완벽했던 인생을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비어있던 그의 삶을 마침내 완성시킨 것이었다. 그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얻었다. 절망 속에서 그가 지켜낸 그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하늘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그의 하늘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을 함께 지켜낼 동반자가 있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은 억만장자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일 뿐이라고. 그는 웃고 있는 하늘이와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길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